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용서의 마지막 회로서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용서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캘리그라피를 제일 나중에 하는 이유는 이전에 이야기한 모든 실용서와 관련해서 캘리그라피가 그 의미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실용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캘리그라피를 따로 떼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사실 캘리그라피가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캘리그라피라는 데 대한 개념이 아직은 좀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개선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말은 사실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캘리그라피 영문이죠. 캘리그라피. 이 캘리그라피라는 말은 동양의 우리나라의 서예, 일본의 서도, 중국의 서법에 대한 문자 예술을 나타내는 서양의 대칭적인 단어입니다. 캘리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이야기고 그래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쓰다는 개념에 있어서의 동양의 서예, 서도, 서법의 번역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그라피가 그런 의미의 캘리그라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통서예가 있죠. 전통서예라는 것은 대체로 시기적으로 19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그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900년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관료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죠. 무너지면서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900년대 이전에는 그 전통 서예의 시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이후에 1900년에서 19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6.25 사변이 일어나죠.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요 6.25 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큰 변화를 2차 대전이 마감되는 그 시점이 돼서 문화가 큰 차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2000년이 되는 21세기에는 또 다른 변화가 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는 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기고 1950년대 이후에는 직접 미국으로부터 서양 미술이 직접 우리나라에 수용되는 시기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는 근대의 말기라고 할 수 있고 현대의 초기가 1950년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대 시기에는 서양의 문화가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넘어오는데, 특히 서예 문화에서는 이 펜 문화가 수용이 되죠. 펜 문화가 수용이 되면서 문자 표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서양의 타이포그래피, 서양 문자, 일세 문자가 들어오는 수용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근저에는 전통 서예가 있고 부분적으로 서양의 문자 조형 방식이 수용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현대 산업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산업에 관련된 이러한 문화, 특히 문자에 있어서는 문자 표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할 것은 이 19세기를 전후로 해서 유럽에서는 디자인 문화가 성숙이 되죠. 이 디자인 문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시작된 것인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미술에다가 실용적인 걸 더하는 것이죠.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산업에 접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자 표현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 있어서의 문자 표현에 대한 전통적인 문자 표현에 대해서 산업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터링. 요건 디자인 영역에서 다루는 문자 표현의 한 가지 방식이죠. 레터링. 상품 광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뒤에 와서는 POP라는 게 또 있어요. 이 POP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쁜 글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에요. 예쁜 글씨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이래가지고 상품을 파는데 효과적인 글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예쁜 글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실용적인 산업과 관련된 실용적인 목적의 문자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는 레터링이라든지 POP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서양 미술적인 문자 표현이 우리나라 산업계를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21세기에 이렇게 오면은 좀 차이의 변화가 나는데 이러한 레터링이나 POP와 같은 것이 서양 문자의 표현 기법이 중심으로 쓰이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급속도의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광고 목적의 문자 표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것은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동양, 한국 이 3국이 같이 이러한 같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영어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본이나 중국, 한국에서는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글자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양적인 이러한 타이포그라피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다가 점차 동양의 문자 표현의 근간인 이 서예가 필요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서예를 현대적인 상품에다가 같이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전통 서예와는 조금 다소 다르게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글꼴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예술적 방면에서의 용도와는 달리 실용적
목적에 사용되는 글꼴은 뭔가 조금 달라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문자 표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그것이 하나의 영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실용적 상품과 관련된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글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일찍이 있어 왔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용도의 글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설계서법이라고 했습니다. 설계서법. 중국은 서법이죠. 해서 이 설계라는 단어를 고안을 했어요. 이 설계라는 말은 말하자면 이 디자인이라는 영어에 대한 중국적인 번역어입니다. 설계. 디자인을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디자인서이겠죠. 그래서 설계서법이라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 상업서도라고 했어요. 상업서도라고 해서 서도는 서법의 일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글꼴이다 해서 상업서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은 인구가 많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이러한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서해 분야에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비교적 명쾌하게 우리나라보다는 일찍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념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이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이 21세기를 전후해서 2000년대를 전후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손글씨라는 이런 개념을 쓰면 어떻게 하냐 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 먹글씨 이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것이 사실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디자인 영역, 서양 미술의 디자인 영역에서 이 캘리그라피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이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이 영어의 한글 단어인 캘리그라피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손글씨라든지 먹글씨라 같은 것이 보다는 이 캘리그라피 단어로서 현재로서는 이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이러한 현대 산업적인 용도의 개념으로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설계서법, 일본에는 상업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캘리그라피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조금 정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그야말로 서양에서의 문자 예술을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대적인 목적의 산업과 관련된 현대적인 목적에 쓰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는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캘리그라피라는 영어의 음력이 그대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이 디자인 분야와 서예 분야의 공동적인 이렇게 연구가 아직 좀 미비한 데서 기인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문제도 하나 있고요. 말하자면 학계의 이론 영역에서 이 개념을 설정해 주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캘리그라피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주류를 잡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자, 한글의 문제에서도 기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과 일본은 서양 문화가 20세기 이후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적 요소가 들어올 때
그 요소를 그 나라 고유 단어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서양 단어가 그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발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서양의 단어가 음력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 구조상. 그래서 중국은 주로 음력보다는 의역을 하는 거죠. 의역. 뜻을 해서 한자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라는 서양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이거 텔레비전을 어떻게 적을까 하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텔레비전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역을 해서 뜻을 의역해서 이 중국에서는 텔레비전을 뭐라고 하면은 전식이라고 해요. 전식이라고 해서 전기를 꽂으면 영상이 나타나는 기계 이렇게 해서 DNCG라고 이렇게 중국에서는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떤가 하면 일본에서도 역시 텔레비전 이 발음이 깨끗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테레비 해서 일본식 발음으로 해요. 테레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텔레비죠. 현재도 우리가 텔레비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적 단어로서.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 말의 표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 단어로 만들어 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인 경우는 한글이 이 발음이 구조는 요소는 간단하지만 발음하는 데는 굉장히 세계적인 단어를 수용하는데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텔레비전 그대로 한글로 써버리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을 그대로 텔레비전이라고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러한 현상과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는 아닌데 캘리그라피라는 단어를 말하자면 앞에 여기에 산업적인 실용 목적의 어떤 단어의 뜻이 빠져 있어요. 그죠? 중국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용이 상업에 쓰인다 또는 디자인에 쓰인다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앞에 단어가 캘리그라피로만 해서는 뒤에 서예를 붙인다 하더라도 앞에 뭔가 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서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발음이 캘리그라피를 그대로 쓰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만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 문화의 총알로서 핸드폰이 있죠. 이 핸드폰의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핸드폰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핸드폰 그대로 쓰죠. 근데 중국에서는 핸드폰 발음이 안 됩니다. 핸드폰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걸 뭐 해야 되겠느냐, 그죠? 해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손에 갖고 다니는 전화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줄여서 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음은 쇼우지 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라고 해서 쇼우지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떤가, 그죠? 일본에서도 이게 핸드폰이 용이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라고 이렇게 한자말로 바꾸면서 휴대전화 중에서 뒤에 전화를 띄버리고 휴대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을 뒤에 전화 빼버리고 휴대 이 말을 자기 언어로 바꿔서 게이따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예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은 자기 나름대로의 명확한 개념을 왜 보면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캘리그라피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 개념이 부정확하다는 것이고, 서도 서에 넣고 정확한 개념, 우리나라는 서에 넣었을 때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넣어야 상대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여기다 무엇을 넣으면 좋겠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실용 또는 응용, 그죠? 이러한 단어유가 들어가야 서로가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캘리그라피를 가장 뒤로 뺀 것은 실용서예의 영역이지만은 이 캘리그라피 실용서예라는 것은 전통사에서 형성된 서예 예술 문화가 현대 문화에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 적용되는 각종 현대적 목적에 적용되는 글꼴로서 실용서예라는 개념을 제가 붙여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캘리그라피라는 단어라는 것은 이 모든 실용서예에 적용되는 그러한 글꼴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으로 캘리그라피에 대한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캘리그라피가 적용이 되는 것이 각 영역의 실용서예의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서양의 문자의 역사로서 동양의 서예사에 대칭되는 것으로서 서양 문자의 발달사, 서양 문자에 보면 알파벳의 역사에 대한 역사와 예술에 대한 문제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실용서의 한 분야로서의 캘리그라피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인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어서 캘리그라피 이 영역을 따로 떼서 조금 따로 특별히 다음부터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